헬로 에브리원,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헬로라고 했지만 잘 살아 계시죠? 7월 한 달이 꽤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꽤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바로 가보면 다음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AMD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보면 메타 플랫폼즈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목요일에 애플과 아마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텔도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지금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굵직한 기업들 4개가 다음 주에 발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알파벳과 테슬라는 실적 발표했고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약간의 기여가 거기서 나오기도 했었죠.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외에 주요 일정들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연준의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재무부의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채권 발행을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2개 다. 그래서 다음 주가 꽤 빡빡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중간에 FOMC 하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와, 정말 중요하면서도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경제지표 일정들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저는 2024년 지금 이제 상반기 넘어왔고 7월 한 달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이변이 계속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1월 달이 상대적으로 강세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조금 이렇게 중간에 보면 약간 조정이 나타나는 시간도 있었다. 그래서 1월 효과가 좀 무색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셀인 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셀인 메이는 보통 이제 5월 정도가 되면 증시가 상대적으로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증시 내에서 있었던 경험, 관습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셀인 메이가 아니라 셀인 4월이었죠. 그렇죠? 4월에 미리 이렇게 맞고 나서 5월부터는 랠리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름 하면은 서머 랠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서머 랠리의 그 기대가 상당히 으그러지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지금 51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한번 보시죠. 작년 10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그 이후에 보면 200일선을 회복을 하고 100일선을 회복을 하고 이번에 이제 51선까지 지지를 현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추세 강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일단 51선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가 지지가 되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가 꽤 중요한 이슈가 당장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지받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조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약간 꺾이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특히 또는 ETF 중에서 바네크에서 나온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선이 아니라 거의 10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간밤에도 보면, 그러니까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서머랠리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도 앞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같이 점검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특히 대형 기술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우지수라든지 또는 러셀 2000 또는 S&P 400 중형주,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 또는 전통적인 필수 소비재나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의 투자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헤븐은 어디였냐? 바로 중소형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에 대한 기대감이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슈인데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 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의 기대감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4일 단 하루만 놓고 보면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무려 7,600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혹시 월스트리트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뭐냐면 자, 올해 S&P 500이 대략 한 시가총액이 7조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7조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여도가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7,600억 달러면 어떻습니까? 7조 달러가 10%가 7천억 달러니까 10%를 훌쩍 한 11% 정도 되겠네요. 11%가 단 하루 만에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600억 달러는 지금 제가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1월 이후에 보면 가장 큰 일락폭입니다. 시가총액 증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거 체크할 건 뭐냐면 자, 7월 달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시가총액이 단 하루 동안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던 케이스가 무려 3번이나 있습니다. 3회나 있다. 이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물론 2020년 이후에 보면 뭐 중간중간 한두 차례 있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2022년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산이 됐었어요. 한 달에 이렇게 집중해서 나타났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공교롭게도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도 보면 고점 부근이었기도 했었고요. 마침 또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난 1년 동안의 기저효과가 경감이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갈래가 좀 겹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실적의 레벨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작년에 100을 벌었고 올해 130을 벌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130을 벌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얼마 벌었어요? 50 벌었어요. 자, 50에서 100을 벌면 100%이고 100에서 130으로 가게 되면 30%인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이 절대 레벨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장률에 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그나마 애플이나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성장성이 좀 더 눈에 띄는 매그니피센트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의 성장률 자체도 보면 이렇게 향후에 분기를 갈수록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률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나머지 496개의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대칭은 뭡니까? 비대칭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이 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향력이 꽤 크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증시의 하방이 좀 더 높게 눌리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굉장히 빅테크들의 실적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7월 달 들어서 2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대 예상을 했는데 4.7%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금 1.5%대까지 떨어졌었던 2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현재 추정치가 2.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촬영하고 있는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이에요. 25일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실 때는 네, 그 내용 확정치가 나온 이후일 거고요. 그거는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아침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료를 통해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둔화에 민감한 원자재가 있어요. 유가하고 구리예요. 유가하고 구리인데 한번 보시면 유가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유가 WTI 기준으로 200주 이동 평균선인데 2021년 이후에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이 매우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지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고 지금 현재 그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다. 근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긍정과 부정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게 완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두 개의 무게를 놓고 어떤 걸 더 높게 또는 더 무겁게 보는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보면 유가가 이렇게 계속 지금 모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테크니컬하게 보면 향후에 이 종래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이렇게 위로 튀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공급 위축이 아주 타이트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이슈가 더 불거진다던가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아래로 가게 된다고 하면 공급 위축이 아니라 과잉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겠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사우디를 제치고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저번에 트럼프 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건 뭐죠? 뭐 에너지 관련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유가 하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는 수요가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경기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닥터 코퍼라고도 하죠. 구리를 보면 연초에는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쳐서 2022년 그 고점을 훌쩍 상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시금 이렇게 조정 국면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수요와 공급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수요는 결국에 이제 중국이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도 지금은 꽤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2분기 GDP 성장률이 4.7%가 찍혔다라고 했고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특히 부동산은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 그래서 더 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7월 달에 기습적으로 각각 뭐 지금 LPR 1년물, 5년물, 이거는 LPR 5년물은 부동산 투자, 그리고 LPR 1년은 단기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10bp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살아나야 되죠. 근데 작년 5월, 7월, 올해 1월 이렇게 쭉쭉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지 못하니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여전히 5.5%의 금리 레벨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4.2%. 근데 지금 중국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일본 엔화에서도 나타났듯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평가가 절하되는 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 동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박수진 선임원이 보이차를 통해서도 항상 잘 전달해 드리니까 그거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간밤에 이제 S&P 글로벌에서 나온 글로벌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PMI 데이터를 보면 특히 제조업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제조업 데이터인데 유로존도 미국도 같이 동반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둔화되는, 올해 들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금 계속해서 반등의 모습을 이어질지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제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의 추세라고 하면 좀 더 하방 쪽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미국의 경제 GDP 성장률 분기별 추정치를 하면서 2분기가 피크일 것 같고 이후부터는 3분기, 4분기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GDP도 문제이긴 하지만 고용, 즉 실업과 관련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FOMC 또는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FOMC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물가가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시장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바로 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고요. 현재 샤메 법칙은 0.47%포인트입니다. 이게 임계치가 0.5%포인트이니까 지금 실업률이 4.1%이죠. 이게 향후에 4.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임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국채 시장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자, 앞서 제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시장은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골디락스, 즉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 속에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이 하드 랜딩, 즉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뭐냐면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국채 수익률은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 즉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가팔라야 하는 스테이프닝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단기 금리도 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내려오고 장기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프닝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 금리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 스티프닝이에요. 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 거죠. 그래서 불 스티프닝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주식 시장에 그렇게 달갑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금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자금의 동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이 흰색 선 같은 경우에는 3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중간에 쫙 선 하나 그어놨죠? 이게 제로입니다. 제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요 미만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위에면 정상화되는 구간이다. 자, 그런데 이 빨갛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과거 1980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 총 6번인데 항상 그 직전 사례에서 보면 어땠었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2022년 7월 중순 이후에 현재까지 대략 500일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어서 역사상 가장 최장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어요. 이미 30년물과 2년물은 플러스 12bp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과 2년물은 마이너스 14bp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역전이 발생했었던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역전폭 자체가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낮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과연 과거 이런 패턴대로 시장에 따라갈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재무부가 공개하는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23년 딱 이맘때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었죠? 이때 장기물 발행을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때 어떻게 됐죠? 금리 발작이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금리 발작. 자,
자, 어떤 금리 발작이었냐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장기물 금리가 쫙 올라가면서 작년 이맘때 증시가 8월 중순부터 쭉 9월 중순, 10월 중순까지 쫙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절대적인 이 발행 규모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금리 발작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보면 2분기에 2,430억 달러, 3분기에 8,470억 달러를 발행하겠다라고 지난 4월에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만약에 이 8,470억 달러 3분기에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만약에 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데는 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물 금리 상승 압력은 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조사하는 내용 중에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 고위 담당자들의 서베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슬루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은행들은 좀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출은 은행에서 많이 해준다라고 하지만 대출 받을 사람 또는 기업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기업 대출은 소폭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년 대비로 보면 부동산이나 소비자 대출 이런 쪽은 아직 전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제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30일, 31일 FOMC 회의가 있고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단 BOJ부터 말씀을 드리죠. BOJ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게 달러 엔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61달러당 162엔까지 갔던 게 지금 154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초쯤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엔화 약세 기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를 좀 취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시장에서는 BOJ가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니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이 두 개의 기대만 가지고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우려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금리인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고금리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캐리 트레이드가 만약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약세, 엔화 강세라고 하면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두 가지 외에 나머지 요인을 요 세 번째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한 부분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7월 FOMC로 가면 일단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뭐냐면 1분기는 물가가 상당히 스티키했고 2분기는 물가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위원들이 다들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영상이 나오고 나면 이번 주 말에 6월 PC,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1%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3개월 연유라한 근원 PCE 물가, 이게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물가 기준인 거잖아요. 2%, 이게 지금 1.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1.8%까지 처음이에요. 연준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난달에 2.7%였잖아요. 이게 1.8%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CPI처럼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나온다? 네, 그럼 이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 월가 IB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이전에 존 윌리엄스 이전에 뉴욕 연은 총재를 지냈던 빌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월 달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혹시나
이 PCE 데이터가 시장 예상이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스팟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앞서 보셨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더 가파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2년물 금리가 더 빨리 내려오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증시 격언 중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의 시장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용 데이터도 나오는데 일단은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고용 데이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가 매수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증시 조정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 여기에 등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 거죠. 폴리티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머랠리에 남은 가능성이 뭘까? 이제 남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워낙 또 가파르게 빠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게 당장의 추세 반전으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안식처가 당분간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힘든 한 주지만 또 어려운 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월스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향성이라든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안녕!